오늘 처음 오신 분 있어요? 처음 오신 분? 처음 뵙다 그래요. 어디서 왔어요? 세천초등학교? 세천초등학교 너 언제 갔지? 4월달? 맞아요?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맞죠? 원래 갔어요. 원래 세천에서 영어 강의한 학교잖아. 그 방송 촬영도 하고 TV로 되면 맨날 나온다니까. 좀 있으면 작년 1학년 엄마예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작년에 간 걸 모르지. 대화명 뭐예요? 댓글 달았어요? 안 달았겠지? 네. 자, 출석 부른 게 빠르겠다. 대화명을 내가 아는 분을, 서연이님 오랜만에 왔다? 네. 몇 달 만에 처음 오네? 지난주에 빠졌는데요. 뭘 지난주에 빠져? 몇 주 계속 빠졌는데. 뭐 또 애가 애미기는갑다 오는 거 보니까. 이 대화명 뭐라 했지? 민서맘 맞지? 여기는? 태양태우맘. 월성 부르지요? 네. 그 다음 그 뒤에는 센시님하고 저도 월성 부르지요네. 그 옆에는 대화명이 뭐냐고. 수다이. 어? 잘생겼습니다. 딸샘맘? 네. 그 뒤에는 소가요. 오늘 몰라보기 화장을 했다. 평소보다 더 뒤에 오늘 처음 오신 두 분은 대화명 없어요? 카페 가입했어요? 다녀왔습니다. 가입도 안 하고? 근데 어떻게 찾아왔는데? 가입했어요. 대학병원. 모르겠고. 그 다음에 뒤에서부터 할까? 요금에서 온 우리 바이올렛님, 또 그 옆에 누구? 거북이님 맞나? 그 옆에는 숨 쉬는 맘이야, 숨통 트인 맘이야, 숨 트인 맘이야. 왜 왔다 갔다 해 자꾸? 또 며칠 사이 바꿨지? 지금 몇 번째고? 숨통 트인 맘에서 숨 트인 맘을 갔다가 다시 뭐 어감이 약하다 해가 숨통 트인 맘을 갔다가 또 며칠 전에 보니까 숨 트인 맘이더라. 내 관심 많죠? 그 앞에 대명 뭐지? 훈이 유니맘하고 같이 오는 그레이스님인데 오랜만에 왔다. 거짓말 하지 말고 뭘 계속 와. 한 달은 넘어. 내 출석 부를 때 한 번도 없었는데. 훈이 유니는 어디 갔어? 그 옆에는 그 옆에 말고 그 앞에는 서영맘하고 서영맘 옆에는 예? 갱달님. 그 갱달님 데리고 온 아줌마는 어디 갔노? 작은 나무인가? 어디 갔어? 또 서영맘님 왼쪽엔 아무도 없어? 예. 그 앞쪽은 유정이 엄마하고 누구예요? 유라동 신나. 유라동 신나? 네. 그래, 요즘 대화명 좀 비더라. 애기 몇 학년이에요? 6살. 6살? 네. 그래? 그럼 우리 알고 왔어요? 아, 네. 유정이 엄마 따라서? 유정이 엄마 왼쪽으로 누가 있지? 다이아몬드요. 오늘 처음 왔죠? 정치 왔어요? 그 오른쪽에는? 그 왼쪽에는? 예? 현엔? 댓글 달았어요? 어? 웃기만 해봐라. 아, 여기 있네. 대곡동 살아? 대곡동. 원래 내 대곡동이 어디 갔는데? 대진초등학교?
그래요? 방금 그 옆에는 뭐라고요? 대화명이? 다이아몬드? 그럼 두 분이 모르는 사이네. 작년 태전초 강의 듣고 올려왔다고? 와. 삶의 향기 7, 8님 왔어요? 또 댓글 안 달았다고 안 오나? 그 다음에 과학줄은요? 과학줄은 또 그 옆에는 사랑의 마음, 그 옆에는 진서마음, 그 앞에는 비움님, 선거운동한 생명은 자란다님, 그 옆에는 대한민국 뭐지? 꽃돼지 마음, 행심녀, 미리님, 그 옆에는 여기는 모르겠다 내가. 김선미. 예? 김선미. 김선미? 실명서요? 김선미? 그 옆에는? 잔잔한 기억. 잔잔한 기억? 어디서 왔어요 두 분은? 옥포초. 내가 이래 한 1년은 물을 거예요. 완전히 내 기억에 새겨질 때까지.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학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잖아. 그래서 그냥 막 내가 기억이 나진 않아. 그리고 한 1년쯤 여기서 살아남으면 이제 학교 강의, 제 매일 학교 강의 나가는 거 알죠? 학교 강의가 이제 막바지인데 이 동네 학교는 20일로 월서초등학교 가네. 다음 주 수요일날 송일초등학교도 있다. 세천초등? 세현초등인가? 6월 25일 있고. 혹시 그 대구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어린이 서점 내 이야기 했죠. 만촌동에 가면 만촌 우방 2차 상가인가? 거기 조그만 어린이 서점이 있어요.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보시다가 이제 책 구입 같은 인터넷으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린이 서점 문화나 이런 걸 아이들한테 경험하게 하고 싶으신 분은 그 만촌동 책 빌려 가면 되는데 그 7월 10일과 12일 이틀 동안 제가 거기서 강의하거든요. 이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뭐 하여튼 하는 동네 골목 서점 뭐 살리기 이런 거 하는 그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저한테 이제 강의료를 주거든요. 그래서 7월 10일과 12일 학교 강의가 없어서 어린이 서점 강의를 하게 됐어요. 주제는 뭐 매일 하던 이야기인데 그 어린이서점 제가 어린이서점 강의를 하니까 당연히 어린이서점 많이 다니시라고 하나 강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 읽기, 왜 책 읽기인가, 왜 읽기인가.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죠. 그 클라션인가, 미국의 세계적인 언어학자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분의 책이 그 시적절하게 출판사에서 나왔다고 했죠. 뭐 제목이 뭐였지? 읽기 혁명인가? 그 책을 제가 그 사이에 한번 읽어보고 이제 그분의 견해를 소개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왜 책 읽기인가 첫째 주. 두 번째 주는 그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엄마들이 어떤 책을 선택해서 읽어줄 것인가 이런 문제. 이 금요일 강의를 뭐 들으시면 좀 감을 잡겠죠. 제가 추천한다고 무조건 좋은 책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림책이나 이런 걸 택해서 아이들에게 읽어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그 선택 기준이 뭔가 하면 거기에 엄마 마음을 녹여서 전할 수 있는 책, 이런 책이 가장 좋은 책이죠. 제가 주로 정하는 책은 제 삶을 말할 수 있는 책을 고르는 거예요. 물론 가능하면 좀 유명하고 세계적인 그죠? 그 검증된 이런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책들이 한두 권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저는 제 인생을 말할 수 있는 책, 제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책, 이걸 이제 늘 선택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아이들에게 읽어줄 그림책을 선택할 때 엄마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책,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책이죠. 그 두 번째 책벌레 강의에서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 좋은 어린이 책을 잘 골라서 아이들과 어떻게 읽어주고 소통할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뭐니까 내가 이 동네 엄마들 오락하기는 그렇고, 그 서점도 뭐 크게 넓지 않고, 전에도 가보니까 뭐 20명, 30명 앉으면 꽉 차던데. 그래서 혹시 이제 어린이 서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어린이 서점이 전국적으로 다 지금 소멸해 가고 있죠. 많을 때는 굉장히 많았는데 한 80군데 있었는데, 그 인터넷 서점이 등장하고 나서 점점 줄어들고요. 이래가지고 지금은 뭐 전국적으로 손꼽을 정도예요. 그 경제적으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는 만큼 이제 공공도서관이나 이 작은 마을 도서관의 이제 비중이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서점은 더 설 곳이 없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좋은 어린이 책은 소장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제 소신이고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 언제 아이가 그 책을 다시 찾을지 모르거든요. 자기가 학교 생활을 하거나 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책으로부터 위로도 받고 싶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다시 찾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어린이 책은, 가치 있는 좋은 어린이 책은 아이 손 닿는 곳에 늘 두고 이런 것이 훨씬 좋다. 너무 경제적으로만 이거 가치를 따질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어린이 서점 한번 놀러 오실 분들은 오시라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어제 목이님 이야기 하던데, 그 유튜브에서 5년 전에 제 강의를 듣고 이제 우리하고 연결된 1호 엄마가 누구라고 했지? 오지람님이죠. 거제도에 사시는 오지람님이 그 유방암이 재발해가지고 지금 서울에서 투병 중인데, 그래서 이제 목이님한테 뭐 아이들 위해서 이런저런 책도 좀 사달라고 하고 뭐 이러면서 통화를 했대. 근데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8월까지 살아있으면 여름 캠프에 오겠다고 해서, 혹시 올지도 모르니까 저는 이제 요즘 귀찮아가지고 이제 캠프 안 하려고, 원래 겨울 캠프도 내 그때 준비하다가 제가 독감 걸리는 바람에 캔슬했죠. 제가 마음이 따뜻해지면 막 이런 것들을 자주 해서 인문학 기행도 자주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엄마들하고 또 관계를 맺고 싶고 이런데, 어떤 때는 제가 이제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무슨 오지랖 넓은 짓인가 싶어가지고 원래도 인문학 기행도 안 갔고요. 또 요즘 내가 게임에 중독돼 있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오지랖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안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어제 제가 겨울 캠프 공지 보시면 여기 공지사항에 보시면 겨울 캠프 어디 갔노? 여기 있죠. 132번 게시물 겨울 힐링 캠프. 여기서 이제 날짜만 바꾸고 거의 그대로 할 생각이거든요. 아직 공지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수요를 파악해보고 참가비는 1인당 10만원이에요. 2박 3일 밥은 6끼 내지 7끼 드리고, 소백산 생태탐방연수원, 소백산 생태탐방원, 시설은 최첨단이죠. 국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은 시설이라서. 작년 여름 캠프로 지리산 생태탐방원 가봤잖아요. 뭐 초현대식, 그 숲속에 있는 초현대식 건물을 우리가 통째로 빌려서 거의 아이들은 뭐 해방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놀고 뭐 이럴 건데, 원래는 이제 소백산 보니까 지난번에 왜 인공암벽 이런 거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다시 생겼어. 그래서 아이들은 인공암벽 프로그램도 하고 뭐 자연생태 체험도 하고, 전에 지리산에 갔을 때 왜 반달사슴곰 생태 체험하고 하듯이 아이들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엄마들은 그 좀 밥 안 하고 일단 3일 동안 쉬면서
수다 떨고, 요 강의도 그냥 헤어지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밤새 뭐 술 마시면서 수다도 떨고 이제 좀 가고, 제 강의는 오랫동안 들어서 지겨우니까 이제 제 강의 말고 우리 엄마들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분들 초청해서 강의도 서너 번 듣고 이렇게 하는 힐링 캠프를 할 텐데, 문제는 이제 손익 분기점은 넘어야 되잖아요. 제가 뭐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인당 10만 원입니다. 어린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몇 명 이상이 한 명 면제더라? 애가 4명? 애 포함 5명? 가족이 5명이 오면 1명 면제야. 예를 들면 애 셋 있는데 아빠가 온다, 아빠까지 온다 이러면 5명이죠. 그럼 1명 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수요를 일단 파악할 거예요. 수요를 파악해서 제가 생각할 때 40가족이 넘으면 할 거야. 40가족이면 한 가족당 2.5명 잡으면 한 가족당 3명인가? 3명 안 되지? 3명 하면 120명인가? 그러니까 100명 정도 되면 한다 이런 뜻이에요. 소백산 생태탐방원을 우리가 통째로 빌릴 텐데, 그러면 이제 맥시멈 12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이메일 보내놨는데, 만약에 더 넘어서 한 140명쯤 된다 그러면 작년 여름에 갔던 지리산 생태탐방원 가면 돼. 저는 원래 여름에는 한려해상 생태탐방원을 가고 싶었는데 지금 아직 덜 완공됐어요. 지금 건립하고 있거든. 통영 쪽에 한려해상 생태탐방원. 이런 데 가면 이제 가격도 싸고 음식 맛있고 시설 깨끗하고 환경 좋고 막 하여튼 끝내주는 곳이죠.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고 있잖아요. 소백산 생태탐방원 보고 있죠. 원래 5월달에 정식 개소식을 했대. 운영은 뭐 작년 겨울부터 했는데, 이 생태탐방원의 뭐 숙소 평면도고요, 시설 안에 시설 방, 애들이 복층 구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일찍 신청하는 순으로 복층을 배정하는. 그래서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면, 제가 공지를 올리려고 하는데 요즘 내가 정신이 없어서 공지를 못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파악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겨울 캠프 게시물이지. 수요 파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누가 한 분이 여기 오늘 하루는 있잖아요. 오늘 하루는 여기다가 댓글을 달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미니리미님이 댓글 다는 거예요. 여름 캠프 가고 싶어요. 엄마 1명, 아이 몇 명, 이렇게. 임시 수요.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은 그 밑에다 주르륵 댓글 달면 되겠지? 오늘 하루는 밑에다 주르륵 달면, 그래서 수요를 대충 파악해보고, 움직임을 하면 움직인다. 그리고 이동은 자가용으로 뭐 오실 분들은 자유롭게 소백산 그 일정에 맞춰서 자가용으로 오시면 되고, 여기서 2시간 자가 운전해서. 소백산이 경북이지만 제일 그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좀 멀어. 자가 운전에 자신이 없는 분들, 또 아빠를 동원할 수 없는 분들은 버스를 움직일 건데, 버스를 움직이는 경우에는 1인당 버스 승차비가 얼마더라?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 왕복 20,000원. 버스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소백산 가면 이제 여름이니까 희망폭포도 갈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부석사도 가볼 수 있고. 자가용 있으면 더 좋고요. 아빠들은 어떻게 해요? 하는 분들인데, 아빠들이 보통 해보면 많이 올 때는 한 9분, 10분 올 때도 있었고요. 저하고 축구도 하고 이런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서너 분밖에 안 오시기도 하고. 엄마들의 평소 집에서 하던 그거에 비례해서 아빠들 참여 여부가 결정되겠죠. 어떤 아빠는 너무 좋아하는 아빠도 있어요. 강의를, 엄마들만 듣던 강의를 아빠들이 듣고, 우리 그 유명한 여름 캠프만 되면 스타가 되는 거 누구야? 10편 139편님, 대구에서 보건교사 오래 하시던 분. 아빠는 부산에서 그 중학교 공업 선생님이잖아요. 그 아빠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됐죠? 자, 날짜는 8월 2번째 목금토. 8월 2째 목금토.
보통 7월 마지막 목금토나 8월 첫 목금토는 가족 단위 여행이 많더라고요. 가족 단위 휴가를 많이 가고 이래가지고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캠프를 만약에 수요가 맞아서 하게 되면 8월 9일에서 11일 2박 3일 아니면 하루 더 해서 3박 4일 하든지 지금까지는 계속 2박 3일 했죠. 너무 오래 있으면 싸울까봐. 근데 캠프 때문에 막 가족 인생이 확 바뀐 집들도 많이 있어요. 지난 캠프에서 저 누구야 우리 이 동네 얘가 사는 그 마을 기업하시는 그 이름 뭐야? 대화명 아가소잉이라는 분은 제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자기 옆에 독서 모임을 하는 엄마 소개로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그냥 은교결에 왔다가 밤에 이제 새벽 2시인가 제가 뭐 이렇게 같이 엄마들하고 빙 둘러 앉아서 수다 떨다가 누가 질문을 하길래 거기서 대답했더니 거기서 대답한 말이 자기 인생에 꽂혀가지고 이 아줌마 갑자기 막 자기 남편 끌고 애 4명 끌고 내가 다니는 교회까지 왔어 지금. 근데 문제는 아빠가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운다니까. 막 거기 이혼할 뻔도 하고 막 많은 그게 있었는데 이 아빠가 너무 좋아하더라. 엄마보다 오히려 아빠가 더 좋아해요. 그리고 이 아빠는 지금 합창단도 하고요. 우리 교회 합창단 한다니까. 온지 1년도 안 됐어 아직. 희한한 분도 있더라. 애들도 매일 일요일마다 교회 와서 깨기고 여기도 맨날 와서 깨기고 4명이. 걔들은 완전히 그 체질이 체질. 내가 보니까 체질이야. 그 희한하대. 그것도 공교롭게 모기님하고 같은 라인에 살아. 엄마는 잘 안 와 바빠가지고. 마을기업 하면서 그 손으로 아가소잉이라는 마을기업 하는데 미혼모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재봉 이걸 이제 미혼모들이 교육하고 그 제품을 생산해서 이제 백화점 같은 데서 팔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게 대구를 대표하는 마을기업이라서 늘 전국에 행사하러 다니고요. 대구가 자랑 이 마을기업은 게 세금을 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우린 떨어졌잖아 마을기업 하려고 하다가. 저도 사실 이 연구소 차릴 때 그때 우리 모기님하고 몇몇 엄마들하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정부에 지원받으려고 마을기업에 지원했었거든요. 요즘 오신 엄마들은 모르죠. 저는 아이들에게 가능하면 이런 자기주도적 습관이 많이 전파되었으면 해서 이제 마을기업에 도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남구에서 했지. 남구에 만들려고 이런 거는. 거기는 사교육도 잘 없고 이런 곳이니까. 그래서 남구 예선에서 1등을 했어요. 그 심사하는데 제가 가서 막 여러분들한테 울면서 강의하듯이 심사위원들한테 내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하고요. 제가 어릴 때 야학 다니면서 검정야학을 다니면서 이제 그 도움을 받았던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때 내 꿈이 뭐였는가 하면 대학 검정야학을 할 때 그 효목동에 지금 메트로팔레스 있죠. 메트로팔레스 자리에 그때 군부대가 있었어요. 국군 의무사령부 국군통합병원 있었는데 거기에 무궁화 2개짜리 아주 간부가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나와서 효목동에 지금은 이제 전부 집이 들었었는데 거기 공터에 가건물 2동을 지어가지고 저 같은 부르 청소년들한테 검정고시를 가르쳤어요. 그때 의무병으로 들어온 군인들이 짝대기 1개 2개 이런 애들이 우리한테 와서 그죠? 그 공부를 가르쳤다니까. 그때 내 사회를 가르치던 선생님은 성균관대 법대 다니다 왔고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은 서울대 수학교육과 다니다 왔고 영어를 가르치던 선생님은 영남대 영어교육과 출신이고 이런 식으로. 그때 내가 생각한 게 혹시 내게 기회가 주어서 내가 대학을 간다면 나도 야학교사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꿨거든요. 그런데 기적같이 제가 대학을 들어가긴 했는데 야학교사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잖아. 전두환 정권 타도 투쟁을 하느라고 그때 제가 이제 본격적 운동권에 투신했죠. 운동권에 투신하고 나서는 야학교사는 아주 운동권 주류가 볼 때는 한가한 작업 일이라 야학교사 그 다음에 풍물반 이런 거 있죠. 넓게 보면 진보적으로 다 뭐 풍물반도 사실 다 운동권이거든 대부분. 근데 이제 주류 운동권이 볼 때는 감옥 가기를 불사하고 이제 비합법 지하 조직에서 막 활동하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풍물반이나 시를 쓰거나 연극을 하거나 이러면서 뭐 어떻게 뭐 하는 문화운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야학운동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그 당시에 우리 젊다 보니까 좀 우습게 봤어. 무시했지.
그래서 저는 야학교사를 한 번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어른이 되고 철이 들고 나서 그게 늘 아쉬웠어요. 그러다 어떻게 이렇게 지금 풀려서 어머니들 만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서 그 말기업에 도전했는데 남구에서 1등 했다? 심사에서 하도 감동적으로 말해가지고. 대구광역시 예선에서는 3등을 했어요. 대구광역시가 행정자치부 중앙에다가 14팀을 추천하는데 그 14팀 중에 우리가 3등으로 통과했다니까. 심사하는 사람들 내가 다 감동시켰잖아. 막 울면서 막. 근데 행정자치부에는 내가 못 갔어. 설명을 내가 하러 프레젠테이션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대구광역시 공무원이 가서 14팀을 다 설명하는 거라, 서류상으로.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최종 심사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학원하고 뭐가 다르냐 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등은 우리가 떨어졌잖아요. 아가소년같이 우리보다 훨씬 성적이 낮아, 예선에서 성적이 낮았던 사람들은 되고, 최종적으로 대구에서 8팀이 마을기업이 선정되고 그 각 마을기업마다 5천만 원씩 지원을 받았거든요. 슬프게도 우수한 성적으로 우리가 예선을 통과했는데 결국 떨어졌어요. 슬프죠. 그래, 지금도 그게 딜레마라. 애들이 여기 보고 학원이라 하니까 내가 기분이 몹시 나쁘다니까. 이 정체성이 애매모호하죠.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 뭐 애들한테 할 말도 없고. 그래, 행정자치부 그 똑똑한 공무원들도 뭐 구분을 못하는데 그 애매한 성격을 가졌죠. 학원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놀이터도 아니고 이상한 곳. 오늘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하는 책, 존 버닝햄의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라는 책인데, 이 존 버닝햄이 그 세계 모든 대안학교의 로망인 썸머힐 출신이에요. 영국의 썸머힐이라고 지금 역사가 90년, 80년 넘은 그 전설적인 대안학교가 있거든요. 존 버닝햄이 그 대안학교를 나왔어, 어릴 때. 그래서 존 버닝햄의 책들 보면 전부 그죠? 그 영향이죠. 썸머힐의 영향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각대장 존 보면 철저하게 아이의 입장에서 써 있어요. 알도도 그렇고. 알도나 좀 지각대장 존은 제가 자주 학교 강의 같은 데서 말씀드리잖아요. 막 존 버닝을 생각하면 막 하여튼 가슴이 뛰고 전율이 일고 이런데, 그 썸머힐이라는 학교가 그렇죠. 썸머힐이라는 학교가 궁금하시면 우리 카페 왼쪽 메뉴에 보면 교육방송이라고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주로 EBS나 이런 데서 이제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를 하면 제가 모기님한테 부탁해서 여기다 올려놔요. 한 5년 전에 교육대기획 10부작 학교란 무엇인가 10부작을 했거든.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작품이 썸머힐에 대한 소개예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썸머힐이 어떤 학교인지 알 거예요. 이 썸머힐을 흉내낸 것이 한국의 간디 학교, 뭐 분당의 이후 학교, 이런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대안학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누구더라, 무슨 영국 사람 닐이라는 분이 그 자기 교육적 소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썸머힐이라는 학교를 세웠는데, 하는 거 보면 거의 우리하고 비슷해. 애들 지멋대로 뛰놀고 뭐 이웃 주민들에게 막 피해도 주고 막. 여기는 막 수업도요, 지가 선택해서 들어. 수업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싶으면 안 들어가. 우리는 못 그러죠. 나는 엄마들 눈치 보니까 못 그러거든. 애들 공부 안 하려고 하면 막 빨리 딴 학원 보내라고 하고, 막 내가 불안해 엄마들한테 욕 먹을까봐 빡신 학원 보내라고 하고 막. 그럼 애들이 막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저는 뭐 애들 패주기도 싶고 이런데, 어떻게 이 썸머힐 하는 분들은, 대안학교 하는 분들은 정말 천사인가 봐. 저는 애들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면 막 패주기고 싶어. 근데 애들은 또 안 갈락한다 딴데. 이상한 일이죠. 사실은
우리 꿈이 이런 거죠. 썸머이를 능가하는. 내가 우리 형한테 부탁했다니까. 우리 형이 좀 부자거든. 그 대구 근교에 폐교를 하나 인수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때 우리 형이 네가 알아봐라 이카대. 자기는 이제 필요하면 이제 투자는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알아봐라 하는데 내가 시간이 있어야지. 게임해야 되는데. 이 대구 근교에 또 폐교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또 교통이 편리해야 돼. 교통 편리한 폐교 없어요. 저 대표적인 있는 게 가창댐 지나가면 가창 옛날에 그 뭐야 정대분교인가? 가창초등학교 정대분교라고 있었는데 그걸 미술가들이 인수해가지고 대구 미술광장 만들어놨지. 그런 식으로 각 지역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이래야 돼. 그리고 또 그런 데를 인수하잖아. 그러면 이 동네 사는 사람들 또 뭐 되노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잖아 지금. 여기서 함께 사겠다고 또 이 근처에 이사 온 분들도 있고 막 이런데.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제 꿈은 그런 거예요. 앞산 밑에. 그죠? 그리고 모기님이 가끔 지금 앞산 일신학원 근처를 맨날 보고 있잖아. 그런데 왜 주택 같은 거 나면 왜 커피숍으로 다 바꾸고 있잖아 지금. 그런 걸 확 뜯어 고쳐가지고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도 있고 이러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연구소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노는 걸 보니까 그런 우리 생각에는 뭐 숲이 있고 마당이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애들은 우리 생각하고 좀 달라. 어디든지 좋아. 여기 있잖아요. 근데 다른 동네에서도 온 애들도 이 동네 모든 아파트 놀이터가 지금 놀이터라. 얘가 놀이터, 아이파크 놀이터, 뭐야 또 길 건너편에 AK 놀이터 뭐 온데 지금 멋대로 댕기고 있잖아. 원정도 다니고 뭐. 심지어 문방구에서 뭐 훔치기도 하고 막 마트에서 뭐 훔치다 잡혀가지고 막 다시는 출입 금지 당하기도 하고 뭐 별놈들 다 있거든. 근데 사실은 썸머일도 그렇대요. 그리고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철저하게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그 자유라는 게 무조건 지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방종이라고 하죠. 그건 자유는 이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자기가 존중받는 이런 것인데,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썸머일 같은 거 한번 봐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그런 이상적인 것을 꿈꾼다 하더라도 문제는 함께할 엄마들이 하나도 없어. 엄마들은 다 지금 정규학교 가서 공부 잘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엄마들하고 타협하고 있잖아. 타협. 하여튼 저는 어릴 때 그 야학에서 저같이 불우한 청소년들이 금융고시를 가르쳤던 그 군인들이 생각나서 어릴 때 늘 그게 로망이었다. 야학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야학교사 공부방 이런 걸 그때 했거든요. 80년대. 저같이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그 현장으로 내려가서 공장의 위장 취업도 많이 했죠. 그리고 실제로 빈민가에 내려가서 공부방이라는 형태로 야학 같은 걸 하는, 검정야학이나 노동야학을 한 이런 대학생들도 많았거든요. 그 대표적인 분을 소개하자면 창비에서 나온 책, 그 유명한 책 괭이 부리말 아이들, 교과서에도 실리고 하죠. 그 창비 그 어린이책 원고 공모에서 제1회 대상인가를 받았는데 그 책을 쓴 사람이 김중미라고, 그분이 인천 만석동에 있는 그 빈민가에 내려가서 거기서 공부방을 한 거예요. 공부방을 하면서 그 공부방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아이들의 이야기, 이걸 이제 소설로 동화책으로 쓴 거라. 그게 그 유명한 괭이 부리말 아이들. 괭이 부리말이라는 동네죠, 동네. 그래서 공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아이들의 이야기, 이런 걸 쓴 거죠. 그리고 제 후배들도 비산동 가서 공부방 한 애들도 있고요. 비산 1동에 백꽃마당이라고 한 애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사실은 점점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제 평생 처음으로 개표 방송을 이렇게 즐겁게 본 적이 처음이야. 우리 아들하고 자고 뭐라 한 줄 알아? 대구 경북 공화국이다 하면서 대구 경북만 딱 요래가 따로 딴 나라, 진짜 딴 나라도만 딴 나라. 아이고 내가 기가 막혔어. 우리 모기님이 선거 이야기 절대 오늘 하지 말았겠는데, 근데 안 할 수가 있어야지. 저는요 오랫동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저는 거의 문재인을 찍기 전까지 투표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운동권에서 데모도 하고 뭐 매일 했지만 내가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 때는 제가 운동권 백견 선생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한복 입고 다니고 막 백견 선생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고 왜냐하면 그 김영삼 김대중 하는 꼬라지를 봐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힘을 키우려고 일부러 당선되려고가 아니라 일부러 막 우리 후보를 내세우고 대통령 선거운동도 제가 하고 이랬거든요. 92년 대선에서는 제가 마지막 직책이 뭐였는가 하면 민중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대구 선거대책본부 집행위원장 했어요. 근데 32살인가 이랬거든. 운동권은 젊잖아 그 당시에. 근데 해보면 항상 우리가 절망적이죠. 6월 항쟁을 통해서 대통령을 직접 뽑는 권리를 쟁취했지만 또 죽 써서 괴줬죠. 김영삼 김대중이 서로 대통령 하려고 하다가 노태우 시켜줬어. 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항상 실망하고 막 대구에서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대구에서는 희망이 없어가지고 다른 도시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은 다 청와대 들어가고 이랬다니까.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선거 투표 저는 한 번도 안 했어요. 패배주의에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고 제 위로하기는 보이콧보다 더 강력한 의사표시 수단은 없다. 투표에서 누구를 지지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면서 투표 보이콧도 있거든.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아들이 막 나를 공격하는 거라. 아빠 같은 뭐라 하더라? 틀딱이라 하던가 뭐라 하던가. 틀딱이라 하대? 대구 경북에 사는 노인들 틀딱이 뭐야? 틀리하고 딱딱거리면서 다니는 노인들이 뭐 젊은 애들 용어로 틀딱이래. 틀딱. 아빠 같은 틀딱들 때문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이 없다 하면서 한 표라도 행사해야 될 거 아이가 하면서 막 하도 지랄해가지고 우리 아들 무서워가지고 내가 지난 선거부터 이제 투표하기 시작했어. 이번에도요. 우리 아들이 하도 지랄해가지고 할 수 없이 투표했잖아. 그래가 무조건 이제 그지? 뭐지? 그 자치단체장 기초등 광역이든 자치단체장은 무조건 1번 찍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는 무조건 정의당 찍고 우리 와이프는 근데 이 바보같이 해가지고 무조건 1번 찍은 거라.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찍어야 되는데 비례대표도 지따라 잘한다고 한 게 전부 더불어민주당 찍은 거라. 더불어민주당 찍고 싶어 찍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낫기 때문에 찍는 거지. 그리고 우리 덕분에 정의당이 이번에 9%를 득표했잖아. 한때 국회 의석을 10석 이상 가지고 있었죠. 그 주사파하고 지금 정의당과 민중당이 함께 할 때 그때가 뭐였는가 하면 통합진보당 이런 거 할 때 우리나라 운동권은 크게 두 파로 나온다고 했죠. 하나는 주사파 NL이라고 불러요. 미국을 물리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룹. 이게 주사파예요. 다른 한쪽은 PD라고 부르는데 미국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이제 자본과의 관계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이런데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어. 이게 이제 PD 그룹이라고 하는데 그 PD 그룹의 대표가 지금 심상정 노회찬으로 대표된 정의당이고 그 미국 물러가라라고 항상 외치던 이런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을 대표하는 게 이정희, 이석기, 이 주사파 해산됐잖아. 나는 주사파에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당을 그렇게 해산하면 안 돼. 우리나라 완전히 골 때려. 그거는 국민들이 표를 안 줘서 해산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지. 강제로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막 헌법재판소에서 막 정당을 해산하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너무 나가지 말자. 그만하자. 하여튼 개표방송보다 너무 내 평생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본 적이 처음이라니까. 아니 내가 한번 보여줄게. 다음 네이버보다 다음에 보면 다음에 표를 하나 딱 보여줄게. 요것만 보여줄게. 요 표를 딱 봐. 시도의회 의원들 당선자 분포거든요. 서울시의회는 100명으로 구성돼. 100명 중에 97명이 파란색.
3명만 자유한국당이고. 인천은요 32명, 33명이 정원인데 32명이 파란색이야. 안 보여. 경기도 봐. 129명이 정원인데 128명이 파란색이고 1명만 빨간색이에요. 서울 경기 사는 사람도 우리보다 똑똑하잖아. 인정? 안 인정? 서울 그냥 사는 줄 알아? 집값 비싼데? 똑똑하니까 서울 경기 사는 거야. 모르네. 아니 위대한 대구 경북 한번. 근데요 이게 놀라운 발전이라니까. 제가 대학생 때는 정말 실망스러웠거든. 근데 이번에는 뭐 대구시장 선거에서 40% 나오기도 하고 이러죠. 그럼 사람들의 의식이 진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우리 아들의 표현에 따르면 최순실과 박근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절대적 공헌을 했다. 너무 고맙더라고 진짜. 완전히 말아먹어줘가지고. 이번에 10년 조선일보에서조차 인정하잖아요. 보수의 괴멸이다 하면서. 사실은 보수의 괴멸이 아니고 여전히 보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우리나라 정치 지평에서 한 40% 정도는 있어요. 근데 단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받아 안아서 그게 보수적인 형태로 표현할 정당이 없는 거죠. 완전히 이상한. 우리 아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홍준표가 계속 해야 되는데 하도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보수표를 까먹어 주니까 얼마나 고맙든지. 막 정상적이라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촛불 민심이나 또 한반도의 기적적인 평화 이런 걸 반영해서 평화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그죠? 경제적 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라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모든 걸 태클 거니까 민심이 보수적인 사람들도 등을 돌리죠. 이런 일이.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계속해서 전진해 왔다. 그것의 뭐 거의 결정판이 이번 선거였다. 그리고 이런 비불균형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늘 말했죠. 홍시아 선생 알아? 홍시아 선생은 옛날에 그 박정희 정권의 독재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수배받고 이랬죠. 난민전 사건이라고. 남조선 민족 해방전선이라는 조직 사건에 덮어쓰여가지고 도망갔잖아. 어디로? 프랑스로 밀항해가지고 평생을 프랑스에서 택시 운전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좋아지고 나서 귀국했는데, 그분 낸 유명한 책이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뭐 있는가 하면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분이 나중에 한겨레 신문 논설위원도 하고 막 이랬죠. 그러니까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데 너무 이제 이 보수가 괴멸한 게 아니고 사실은 수구 꼴통이 괴멸한 거지. 이런 얘기 하지 말았겠는데. 그래. 자, 오늘은 존 버닝엄의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존 버닝엄은 아까 서머일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그림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어디 미술 학교 가서 미술을 배우다가 지금 와이프를 만났잖아. 그 와이프 이름이 헬렌 옥슨버리인가? 유명한 그림 작가죠. 곰사냥을 떠나자. 그 전설적인 그림책의 그림을 그리는 헬렌 옥슨버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이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하고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 이런 책으로 영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림책에게 주는 상, 뭐라고요? 게이트 그린 어웨이상. 미국에 칼데콧이 있다면 영국에 게이트 그린 어웨이가 있다고 했죠. 이분은 게이트 그린 어웨이를 2번이나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어린 시절을 서머힐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잘 깊이 이해하고 항상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른들을 좀 이게 비판하는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잘 살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림책을 다 만들고 있어요. 제가 그 깊은 마음을 다 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일단 정치 이야기 잊어버려요. 저기 또 헛소리 하는구나 이래 생각해. 옛날 저기 운동권 하디 아직도 그 잠재가 남아가지고
색깔이 빨갛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출판사는 비룡소. 제가 옛날에 우리 연구소 처음 만들 때 책을 기증받아서 그림책을 여름에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분류를 해봤거든. 그랬더니 제일 높이 올라간 출판사가 비룡소였어. 2등이 시공주니어였고. 그 비룡소는 정말 좋은 그림책들 많이 내줘요. 플럼스터 씨와 뭐야? 이거 안쪽 표지예요. 안쪽 표지. 전에 말씀드렸죠. 지각대장 좋은 안쪽 표지 보면 지각대장 전에 맨날 지각해가지고 빡빡이 벌받은 빡빡이 쓴 게 안쪽 표지로 되어 있어요. 다시는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존 버님의 그림책은 안쪽 표지에도 뭔가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뭔 말을 하는지 잘 살펴봐요.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존 버닝은 지금 82살인가? 1937년생. 우리 목사님과 같은 나이에요. 플럼스터 씨와 플럼스터 부인이라는 기러기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플럼스터 부부는 영국 동해안에서 가까운 황량한 늪지에서 살았습니다. 오래전에 한동안 조상들이 살던 곳이지요. 거기서 플럼스터 부부는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았습니다. 봄이면 플럼스터 부부는 늪지로 돌아와 둥지를 손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플럼스터 부인은 알 낳을 자리를 잡고 플럼스터 씨는 망을 보았죠. 플럼스터 씨는 누구라도 둥지에 다가오면 쉿쉿 소리를 냈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플럼스터 씨는 가끔씩 쉿쉿 거렸습니다. 대단한 일인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얼마 뒤에 알이 깨어났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아침 플럼스터 씨네 둥지에 아기 기러기 6마리가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플럼스터 씨는 어찌나 좋은지 축하잔치를 벌이고 이웃에 사는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아기 기러기들에게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기 기러기들의 이름은 아치, 프레다, 제니퍼, 오스왈드, 티모시, 그리고 보르카. 아기 기러기들은 아주 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보르카는 달랐습니다. 언니 오빠들처럼 부리도 있고 날개도 있고 물갈퀴 달린 발도 있었지만 깃털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플럼스터 씨와 플럼스터 부인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가죽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죠. 의사 선생님은 보르카를 찬찬히 진찰했습니다. 그러더니 깃털이 없는 것 말고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드문 경우인데 하더니 의사 선생님은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플럼스터 부인에게 할 일을 일러주었죠. 보르카에게 깃털을 짜주라고 말입니다. 플럼스터 부인은 뜨개 바늘을 꺼내 깃털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진짜 깃털을 짤 수 없었죠. 하지만 얼핏 보면 깃털처럼 보이는 포근한 회색 털옷을 짰습니다. 뜨개질이 다 끝났습니다. 플럼스터 부인은 보르카를 불러 털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보르카는 어찌나 좋은지 날개를 퍼덕이며 빙빙 돌았습니다. 밤이면 늘 오들오들 떨었으니까요. 보르카는 언니 오빠들한테 가서 자기 깃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놀림거리만 되었죠. 보르카는 너무 슬퍼서 기다리 갈 때가 우거진 밭에 들어가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어린 기러기들은
날기와 헤엄치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보루카는 다른 기러기들이 못살게 구는 바람에 같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뒤처졌죠. 보루카가 수업에 빠져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플럼스터 씨와 플럼스티 부인은 몹시 바빴거든요. 보루카는 헤엄치기를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물에서 헤엄치고 나면 털옷이 다 마를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곧 그만두었죠.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갑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고 기러기들은 더욱 바빠졌어요. 이맘때쯤이면 늘 기러기들은 먹이 구하기가 더 쉬운 따뜻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플럼스턴의 식구도 이미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폭풍우 치는 겨울에도 끄떡없게 나뭇가지로 둥지를 잘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씨가 정말 추워지고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러기들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드디어 떠날 때가 온 거예요. 기러기들은 나이 많고 슬기로운 기러기를 우두머리로 뽑았습니다. 그러고는 모두들 따뜻한 곳으로 날아갔죠. 하지만 보루카는 가지 않았습니다. 보루카는 날 수가 없었거든요. 보루카는 숨어서 떠나가는 기러기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보루카가 빠졌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할 여행 생각에 모두들 너무 바빴거든요. 기러기들이 침침한 하늘로 사라지자 보루카는 방울방울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루카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보슬보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보루카는 묵을 수 있는 마른 데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보루카가 줄지어 배들이 닻을 내린 강어기에 왔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컴컴했습니다. 보루카는 갑판에 불 꺼진 배 한 척을 골라 건널 다리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보루카가 짐 싣는 창고로 내려가자 멍멍 짖는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개가 확 달려드는 바람에 보루카는 화들짝 놀랐죠. 그런데 기러기라는 걸 알고는 개는 짖는 걸 멈추고 자기 소개를 했어요. 개 이름은 파울로였습니다. 지붕 있는 데서 묵고 싶어서 그랬다고 보루카는 말했습니다. 파울로는 낡은 자루가 쌓여 있는 대로 보루카를 데려갔습니다. 보루카는 어찌나 피곤한지 곧 고락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크롬비호라는 이 배는 맥칼리스터 선장의 배였습니다. 맥칼리스터 선장은 친구 프레드하고 그날 밤 늦게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아침 일찍 동트기 전에 항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울로는 창고에서 자고 있는 보루카를 새카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그만 보루카 생각이 나서 선장에게 이야기했죠. 이런 기러기가 배에 타다니. 우리하고 런던에 가려면 뱃속만큼 일을 해야지. 보루카는 파울로는 물론이고 선장이며 프레드하고도 곧 친해졌어요. 보루카는 부리로 밧줄을 감기도 하고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줍기도 하고 아무튼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거들었죠. 대신에 맛난 음식을 듬뿍 받았습니다. 드디어 크롬비호는 김을 푹푹 내뿜으면서 템스강으로 들어왔습니다. 런던 가까이 온 거죠. 맥칼리스터 선장은 런던에 가면 보루카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고 궁리했습니다. 선장은 보루카를 큐가든에 두고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큐가든은 1년 내내 온갖 기러기들이 살고 있는 커다란 공원이랍니다. 템스강이 큐가든을 지나갈 때 맥칼리스티 선장은 보루카를 울타리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기러기들하고 함께 지내라고요. 보루카는 친구들에게 잘 가라고 인사하면서 몹시 슬펐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약속했죠. 다음에 런던에 오면 꼭 보러 오겠다고요. 큐가든에 있는 기러기들은 깃털 없는 보루카를 보고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큐가든에는 온갖 이상야릇한 새들이 다 있었거든요.
아무도 보르카가 털옷을 입었다고 웃어대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친절했습니다. 특히 퍼디넌드라는 기러기가 친절했습니다. 퍼디넌드는 보르카를 잘 돌보아주고 헤엄을 잘 가르쳐 주었지요. 보르카는 지금도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칼리스트 선장과 브래드와 파울러는 런던에 올 때마다 보르카를 보러 왔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이 큐가든에 가면 다른 기러기들하고는 어딘가 다른 기러기를 보게 될 겁니다. 그 기러기가 바로 보르카랍니다. 책 뒷표지예요. 자, 책 뒷표지에 이 편집자들이 써놓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보르카는 같이 태어난 언니 오빠들과 달리 깃털이 없었어요. 그 때문에 보르카는 늘 따돌림을 받았죠. 엄마는 보르카에게 깃털 대신 털옷을 짜주었어요. 하지만 언니 오빠들이 놀려대는 바람에 보르카는 하늘을 나는 법도 물속에서 헤엄치는 법도 잘 배우지 못했답니다. 드디어 겨울이 다가와 기러기들이 따뜻한 곳으로 모두 날아갈 때 보르카는 그만 혼자 남게 됩니다. 자, 혼자 남은 보르카는 어떻게 될까요? 존 버닝엄의 첫 번째 그림책인 이 책은 호소력 있는 글과 그림으로 장애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책을 텍스트대로 읽으면 보르카는 정상적이지 않은 기러기죠. 날개가 없는. 그래서 놀림받고 소외되고 어디 가서 쉴 곳이 없는 이런 비둘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블로그나 이렇게 편집자들을 보면 전부 이렇게 이제 장애인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이 그 차별받지 않고 사는 어떤 사회가 필요한 거죠. 그 사회를 존 버닝엄의 큐가든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텍스트를 넘어서 우리가 뭘 읽어야 된다고요? 컨텍스트를 읽어야 된다고 했죠. 제가 보기에 아마 존 버닝엄은 자기가 어린 시절을 살았던 아까 뭐라고? 서머힐을 떠올리면서 아마 그 큐가든이라는 그저 런던 한쪽에 있는 그 문제 많은 기러기들이 모여 있는 그곳을 이제 비유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서머힐을 가는 애들이 그냥 보통 애들이 가는 거 아니거든. 우리도 웬만하면 대안학교 안 보내고 싶잖아. 웬만하면 자퇴 안 시키고 싶죠. 그게 부모 마음이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길로 몰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표면적으로는 장애인 이야기지만, 자, 이제 이 텍스트를 넘어서서 보면 사실은 아이들마다 다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결핍을 가지고 있어요. 신체적일 수도 있고 그게 정신적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저는 사지육신이 멀쩡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하고 함께 살아보면 내가 결정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죠.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보르카가 날개 없이 태어난 것처럼 저도 하여튼 어린 시절 어떤 결핍들, 영향들, 뭐 심리학적으로 이거 뭐 아무리 분석해도 제가 다 분석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그걸 학문적으로 프로이트를 동원해서 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속이 시원하진 않아. 하여튼 이유를 알 수 없이 저도 어릴 때부터 뭐가 부족했어요. 뭐 일반적으로 그냥 좀 쉽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결정적으로 사회성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웃기죠? 나 누구하고 관계를 못 맺어. 그러니까 보르카를 보면 꼭 내 같다니까. 여러분은 날개 없는 보르카 보면서 뭐 장애를 가진 뭐 소마비 환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다 보르카 같아. 아이들 보면 정상적인 놈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고 해서 뭐 엄마들은 정상적이냐? 안 그래. 같이 지내보면 안다니까. 이거 우리가 좀 떨어져서 살 때는 화장도 하고 뭐 이래가 잘 모르지. 나중에 캠프 가가지고 보면 야 눈 화장 지운 엄마들 보면 나 누군지 못 알아본다니까.
그 여자들은 이 눈 그리는 게 무섭더라. 도대체 정체를 모르겠어. 우리가 함께 살아보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이런 걸 알 수 있죠. 왜? 연애할 때는 막 모든 게 마음에 들었잖아. 근데 막상 결혼 과정이 시작되면 어때요? 이혼하고 싶지, 결혼 파토 내고 싶지, 뭐 혼수장만 할 때부터 막 부딪히기 시작하고 막 결혼해서 살아보면 몇 달 안 가서 꿈 다 깨져요. 이런 거라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다 보루카 같다니까. 또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 아들도 그래. 우리 아들 공부는 오만상 잘하거든. 근데 다른 장애들이 있다니까. 부족함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공부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고, 왜 신문사에도 그런 거 많이 나잖아. 옛날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주지검장이 차 안에서 지나가는 여고생들 상대로 자유하다가 들켜가지고 한 방에 날아가고 막 이런 거 봤죠. 제주지검장이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모르지 여러분들은. 하늘에 나는 별도 떨어진다는 게 지검장이야. 지검장, 검사장급.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검사장은 48명밖에 없어. 그 지검장, 고검장 이런 애들, 그 법무부 검찰국장 무슨 국장 이런 급들 얼마나 높은지 모르지. 최근까지 그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하면서 막 돈봉투 주고 이랬다가 막 요즘 성추행 파문에 휘말려가지고 서지영 검사가 고발했잖아. 술자리에서 지 성추행했다 하면서 막. 그 안태근이 왜 그래 기세등등한 줄 알아요? 생기기는 좀 이상하게 생겼더만. 그게 법무부 검찰국장이잖아. 그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사장의 꽃이라. 검사장 우리나라 48명 중에서도 가장 엘리트가 가는 곳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힘센 거지. 그러니까 수사를 못하죠. 수사를. 또 이상한 데로 간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공부 잘하고 천재고 뭐 검사장하고 이래도 다 뭐 결핍과 장애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상하게 뭐가 부족하다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 같아. 부족하도록. 부족해야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모든 면에서 완벽해봐. 내 잘난 맛에 내가 혼자 살지. 지팔지 흔들면서. 근데 부족함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사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사회적으로 관계 맺는데 장애가 있어. 그래서 우리 모기님이 억수로 필요하다니까. 모기님이 친절하거든 엄마들한테. 아니 그래가지고 강의는 내 강의를 다 들었다. 근데 연락은 다 모기님한테 하잖아. 나는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막 카톡에도 씹고 이러거든. 나는 카톡 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잘 몰라. 그래서 내 강의를 듣고 처음에는 뭐 좋아하던 많은 엄마들이, 그죠? 나중에는 뭐라 하는 줄 알아? 네가 나를 무시하나. 처음에는 선생님 가다 친해지면 오빠 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요즘 엄마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참 어렵지만 옛날 10년 전에 강의를 듣는 엄마들은, 그죠? 그리고 제가 다니는 교회도 많이 왔어. 진짜로 한 100명 왔을 거야. 잘 보지 않았지만 엄마들 아빠들과 애들 하면 말이에요. 오랫동안 간보고 관찰하고 하다가 저기 어디 사기칠 놈은 아니구나 싶으면 진짜로 네이버 검색하고 다 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친해졌죠. 그럼 너무 고맙다고요. 자기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정말 온 마음으로 고마운 엄마들이 있어. 근데 이 엄마들 약간 헷갈려 하잖아. 수틀리잖아. 그러면 이제 모든 원망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행복할 때는 모든 감사를 내한테 하지만 속상하잖아. 모든 저주를 내한테 퍼붓는다니까. 진짜 그런 엄마 있어. 잠순에서 제 글을 보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똑똑한 엄마야. 이거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 하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까지 왔다. 와서 막 좀 탐색하고 한 2년 동안 조사하고 막 이러더라. 사람들이 행복하다 하면 행복하다고 간증하잖아. 그러면 바로 끝나고 나서 그 사람 찾아가서 진짜 행복한지 말해보라 하면서 막 뒷조사하고 막 정말 그 치열하게 탐구하더라. 근데 내가 이제 강의하다가 그 집 애를 예를 들었어. 부정적으로. 그 집에 그 엄마 아빠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고 정서적으로 막
굉장히 불안정하거든. 그 집의 실명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런 유사한 애들의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말을 했는데, 이 엄마가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니까 수업한다고 내 강의들을 안 오잖아. 근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서점에서 내 강의를 뒤늦게 들은 거야. 듣다 보니까 저거에 하는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내한테 전화가 30분을 내한테 욕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떠났다니까. 지금 경기도 이사까지 갔어. 그리고 가면서 뭐라 했냐, 너가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하면서. 슬프죠. 내가 이런 강의 하면서 괜히 욕도 바가지로 먹고요. 칭찬도 많이 받지만 욕도 엄청 먹어. 나중에 다 내 원망한다니까. 목이님 열받아봐. 아니 옛날에는 내보고 선생님 하면서 깍듯하게 있잖아요. 전화할 때 막 벌벌 떨면서 전화하던 분이 이제 한 십몇 년 같이 살았잖아. 지 열받으면 비는 게 없어. 지금 남편한테 하는 것보다 더 못되게 한다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함께 살게 됐잖아. 왠 줄 알아요?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르카처럼 아무 장이 없는 애들은 철새처럼 따뜻한 지방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그냥 다 가버려. 무관심하고요. 이 심정을 잘 모른다니까. 근데 사실은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기력이 잘 없고, 그래 구체적으로 유심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그죠? 그래서 함께 살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걸 가장 근원적으로 표현한 것이 뭔지 알아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 창세기 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귀한 성경에서 남자 여자 결혼하라고 그 말 써놓은 게 아니라, 보통 주례사 선생님들 중에 기독교인들은 이 구절을 빌려와서 주례 많이 하죠.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자라나면 부모를 떠나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다, 한 가정을 이룰 것이다 하면서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해. 근데 그 말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암컷 수컷이 짝짓는 거는 모든 동물도 있고 생물학적 본능인데, 그런 말을 하려고 그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다른 두 존재. 남자는 도무지 여자를 알 수가 없어. 반대로 여자들은 남자를 도무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해. 한번 살아보면 알죠? 왜? 성적으로 너무 다르고 생리적으로 너무 달라서 서로가 서로를 모른다니까. 남자 보면 살림할 때 바보 같죠? 나도 그렇다니까. 집안에서 내가 아무 권력이 없어.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이상하다니까. 남자들 되게 똑똑한 것 같지? 결정적 순간에 가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또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남자가 없으면 안 되는 연약함이 있다니까. 무거운 거 못 들잖아. 못 받고 이런 거 잘 못하고.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말은요, 나와 너무 다른 상대방 이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육신적으로 남자와 여자일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도요. 그죠? 우리가 누구하고 함께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 너무 다르다는 걸 발견하게 돼. 아무리 친했던 절친도 함께 살아. 여행을 친구하고 가지 말라 이 말이 있어요. 특히 유럽 여행을 친구하고 가면 어떻게 돼? 돌아올 때 각자 비행기로 돌아와. 함께 한 일주일 이상 지내보면 너무 다르거든. 그러니까 어느 일방의 희생이나 죽음 없이는 그 여행이 온전하기 어렵거든. 동업하지 말라는 말도 있죠. 무슨 말이에요? 함께 뭘 해보면 너무 달라서 모든 문제가 갈등이 발생하고 이런 거죠. 결혼생활도 마찬가지죠. 너무 다른 두 존재가 함께 사는 것, 이게 결혼이거든. 근데 우리가 서로 부족해서 함께 산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저 남편이 없었으면 노처녀 늙어 죽을 뻔했는데 나를 구제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태도로 살아야 잘 살 수 있다니까. 근데 내가 네 말고 다른 남자 쐈는데 니한테 그만 넘어가는 바람에 내 인생 조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평생 불행하다니까. 그러니까 큐가든에서 그죠? 이 깃털 없어서 늘 외롭던 이 보르카가
거기서 비로소 이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다른 비둘기, 기러기들을 만나서 거기서 안식하잖아요. 쉬죠. 쉼을 얻죠. 이런 경험이 있어야 이제 아는데, 이 보루카의 외로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보면 이제 가끔씩 이럴 때가 오잖아요. 저도 옛날에 진짜 외로울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로울 때, 지금 생각나는 게 17살 때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내가 그때 서울에 있는 직업훈련원 올라가가지고요. 정수직업훈련원 옛날 이야기 했나? 박정희와 유경수가 세운 정수장학회라고 있어요. 그 박정희의 정자와 유경수의 숫자를 따서 만든 게 정수장학회라. 거기서 어깨동무란 잡지도 내고, 뭐, 했죠. 유경재단도 세우고. 그 정수장학회에서 세운 저와 같은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훈련원이 있었어요. 정수직업훈련원이라고 서울에. 그 국비직업훈련원이야. 완전 군대식으로 기숙사에서 1년 동안 밥 먹여주고 이러면서 기술을 가르치는데, 저 거기 올라갔잖아. 남들이 가는 고등학교를 못 가는 바람에 너무 내가, 그죠? 절망적이라서 기술이라도 배워서 내가 자립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서울에 있는 직업훈련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맨날 이제 군대식으로 빠따 맞고 기합 받고 막 이러면서 기술 배우고 있는데 그때 너무 외로웠다니까. 사춘기였나봐 아마. 하루는요 너무 외로워서 내가 인천에 갔다니까. 바다를 보러. 내 평생 바다를 본 적이 없거든. 그 용돈 절약해가지고 인천 연안터미널 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배표를 끊었는데 돈이 많이 없으니까 가장 뱃삭이 작게 드는 배표를 끊었어. 그때 돈은 뭐 700원인가? 하니까 인천 앞바다에 작약도라고 있더라고. 지금은 거기 놀이공원으로 많이 개발된 것 같은데, 배 타고 작약도라는 섬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종일 섬에 앉아가지고 바다에 조약돌을 던지면서 고독을 씹다가 내가 돌아온 기억이 있어. 근데 바다를 보면 외로움이 달래질 줄 알았거든. 그 지금도 기억나는데 왜 돌을 이렇게 옆으로 싹 던지면 탁탁탁탁 튀어가지고 막 하고 뭐 있잖아. 맨날 그거 하루 종일 그거 했다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직업훈련소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이 외로움이나 허무가 뭐 줄어든 게 아니라 더 커져. 그때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철이 들고 나서 보니까 그 존재적 허무가 있는 거라. 존재적 외로움. 여러분들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을 거예요. 아마 결혼생활하고 남편하고 함께 살아도 혼자일 때가 있어. 어떨 때. 이거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도 말할 대상도 없고요. 이거 남편도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이런 때가 있거든. 이게 존재적 외로움이에요. 허무. 아마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도 그랬을 거라. 가족들이 있었잖아. 형, 누나, 동생들이 있었는데 자기를 몰라. 왜? 자기들 멀쩡하니까 내가 겪는 이 외로움을 모르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에게는 큐가든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나와 또 다른 결핍을 가진 다른 기러기들이 있는 곳. 아마 존 버닝햄은 자기가 어린 시절에 그 다녔던 서머히를 생각하고 큐가든을 상정했을지도 모르고, 또 영국의 런던에 가면 진짜로 그런 비둘기들이 놀고 있는 뭐 공원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저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아버지도 있고 정규학교 다녔고 이래서 봐, 난 안태근보다 더 했을 거야 아마. 진짜로 내 중고등학교, 아니 이제 초등학교 6군데 다녔다 했잖아. 전학을 하도 다녀가지고. 옛날에 전학 다닐 때는요, 한번 전학 가면 2달씩 날린다니까. 전입신고, 퇴거신고, 전철신고, 이거 뭐야, 동사무소에 가서 전철신고를 해요. 그럼 그게 수속한테 보름 걸려. 그럼 이사 가는 데서 또 전입신고를 하면 또 보름 걸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다 돼야, 전출신고가 돼야 학교 가서 전학신고를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또 전입신고가 완료돼야 또 학교 가서 전학신고를 하고 이러거든. 보통 2달씩 다닌다니까.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 없지, 친척집을 돌아다니면서 전학을 다니면서 6군데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생각해봐요. 기초 하나도 없다니까. 중고등학교 못 다녔죠. 그거 생각하면 저는 지금 기적이야, 기적. 그죠? 어디 검정고시하고 이런 거 대학 갔죠.
가서 내가 얼마나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는데. 대구 운동권에서 김상국 하면 한때 알아줬는데 여러분들 모를 길 아마. 대구만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저 뭐 여의도가 있거나 이랬겠지 라고 혼자. 근데 제가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만약에 내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내게 공부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더라면 저 같은 인성에 정말 아나무인으로 남들 얕보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라. 그러니까 내가 남들 저 언론에 오르내는 사람들 보고 욕할 자격이 없어. 내가 내 꼬라지를 보면 나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다행히 저는 어릴 때부터 큰 결핍이 있어서 그냥 이게 자고하지 않게 된 거죠. 연약해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고. 나는 어디를 혼자 못 다녀. 지금도 분리불안 때문에 아래 투표하러 가는데도 우리 아파트 바로 밑에 경로당에서, 무슨 말이냐, 우리 아파트 안에 우리 동 바로 밑에 경로당이 있어. 거기가 투표 장소야. 내가 일어나 보니까 벌써 우리 와이프하고 애는 투표를 하고 왔어. 내 이제 투표하러 가야 되잖아. 혼자 못 가겠더라니까. 그리고 우리 와이프 막 옷 갈아입으라 해가지고 데리고 갔잖아. 애기라. 애기. 어떤 면에서 전 애기라니까. 지금도 분리불안이 있어서 어디 낯선 곳에 혼자 가기 어렵고요. 그래서 학교 강의하러 갈 때 내가 혼자가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 근데 어느 날 목이님 나타나가지고 내가 가는 학교마다 따라오잖아. 학교마다 묻는다. 누구냐고. 목이님도 대단하죠. 그 뭐 학부모들 4명 있는 이런 학교도 가가지고 막 카메라 설치하고 막 촬영한다니까. 그럼 학교에서 놀래가지고 있잖아. 근데 혹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보르카처럼 표면적인 뭐 결함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성격적으로 다 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살아보면 다 사이코인 거 확인하잖아. 근데 옛날에 제가 제 스승으로부터 들은 아주 감동적인 6.25 때 있었던 실화가 있어. 6.25 전쟁 때 어떤 거렁뱅이가 구걸을 하러 다니는데 목사님 동네까지 왔대.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은 멀쩡한데 소경이야. 맞나 소경? 그래가지고 동량을 다닐 수가 없어. 소경이니까 앞을 못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뒤에 니꾸사쿠를 하나 짊어지고 있더래. 배낭. 일본말로 배. 니꾸사쿠를 짊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사지가 없는 장애인을 업고 다니는 거야. 니꾸사쿠에 담아가지고. 소경은 앞을 못 보니까 니꾸사쿠에 있는 뒤에 있는 앞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라. 이 둘이 환상의 그 케미를 이루고 구걸을 하러 다니는 거라. 우리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나 그때 전율했어요. 사람 하나님과 사람도 그렇대. 하나님은 육체가 없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에 너무 부족하고, 사람은 육체는 있지만 그 마음이 없어. 여러분들 애 키워봐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는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오잖아. 그럼 없는 거지 뭐. 있는 것 같다는 건 생각이고 관념이고요. 우리에게는 그 마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아이를 살리는 마음이 잘 없다니까. 육체는 있는데 우리가 엄마긴 한데 이상하게 안 되잖아. 우리 2주 전에 그 후스르 했잖아요. 낙타가 아기를 낳고 아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젖을 안 준다는, 그 낙타가 받는 스트레스처럼 우리도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상하게 두려움, 불안감,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한테 그 아이를 살리는 마음이 잘 표현이 안 돼. 이게 사람의 결정적 장애예요. 결핍이에요. 결핍. 그것도 사지주신 멀쩡해도 표면적으로는 뭐 보르카처럼 날개가 없다지만 우리는요 마음이 없어. 생명은 사람을 살리는 마음, 이걸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없어. 그래서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한 거라. 근데 하나님은 생명은 있는데 뭐가 없어? 육체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은 어쩌면 관념이기도 하고 가치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더라도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가끔 자다가 악몽을 꿔봐. 악몽을 꿀 때 막 사람 살려 해야 되잖아.
근데 가위에 눌려가지고 사람 살리란 말이 안 나오잖아. 그럴 때 답답함 경험해봤어요? 그러다 꿈 깨잖아 보통. 근데 안 깨면 큰일 난다니까. 답답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없지만 육체는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제 완벽한 거라.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지. 저는요 생물학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했죠. 사회성 장애도 있고 분리불안도 있고요, 애정 결핍도 있고 뭐 오만 거 다 있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니까. 내게 어떤 마음이 오면 나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에 자, 소경은요 혼자 구걸하기에는 너무 부족했어. 팔다리 없는 6.25 전쟁 때 그 상위군경이 다쳐가지고 팔다리가 없어. 먹고 살아야지. 구걸은 해야 되는데, 그죠? 니코사코에 그 상위군경을 딱 담아가지고 다니니까 구걸하러 다니는 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거라. 반대로 팔다리가 없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 이런 문제를 다룬 그림책도 있어. 근데 저는 애들하고 수업도 했는데, 그래, 권영쌤의 동화 중에 길아저씨 손아저씨 하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한 사람은 눈이 있는데 소경이야. 돌아다닐 수 없어. 손아저씨는 안전뱅이라서 구걸하러 다닐 수가 없어. 그 둘이 케미를 이루고 서로 구걸해서 먹고 산다는 이야기거든. 우리 목사님 버전으로 하면 그게 니코사코 메고 다니는 장님 아저씨. 환상의 콤비라는 거라. 케미가 얼마나 좋은지 막. 우리도 그렇다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바로 내 생각이 나더라니까. 내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목이님 같은 분을 내게 보내셨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목이님만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저를 돕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뭐 완전히 맨땅 헤딩했잖아. 혼자서 뭐 엄마들한테 강의하고 처음에 어려서지만 혼자 홀홀 단신으로 가서 이랬거든. 강의를 하다가 저를 돕는 많은 엄마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왔는지. 어떤 분은 선생님 강의하는데, 그죠? 옛날에 내가 막 생활한복 입고 막 강의하고 이랬거든. 막 생활한복 사다 주는 사람도 있고요. 뭔 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혼자서 완전하려고 하면 인생 피곤해. 주제파악도 잘 안 되고. 우리 아이들도요, 여러분들 욕심 중에 하나가 나는 비록 그렇지만 우리 아이는 완전하게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제일 엉망으로 키우는 길이에요. 우리 아이만 공부 잘하고 출세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뭐 해야 돼? 공병오류의 책을 읽어야 되지. 자기개발서적 이런 거 읽고 뭐 하면 된다 캐사코 뭐 불가능은 없다 캐사코 이런 책 읽히고 막 이러면 애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도 그래. 사실은 우리 사회가 많은 사람들의 그 각각에서 역할 때문에 지탱되죠. 농사지어서 쌀을 생산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관념적으로 우리 다 알고 있죠. 쓰레기를 늘 수거해가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의 협업으로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니까. 근데 이게 너무 스케일이 큰 사회라서 우리가 그걸 다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가까이 생각해도 그렇다니까. 가까이서 생각해도. 큐 같은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지. 좀 폭넓게는. 그죠? 그 둘의 케미를 이제 확산하면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어떤 사람들의 사회, 이게 필요해요. 먼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지. 그래서 나는 제 강의 들어오는 엄마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죠. 언제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 낮은 확률로 여기서 살아남으면 이분들 이제 내 성질에 적응하고 내 신경질내도 저 인간은 원래 저런 인간이야 하고 그걸로 막 비난하거나 손가락질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나도 모르게 내가 틱틱거리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저기 뭐 인간이 뭐 강의한다는 인간이 뭐 이렇게 살면 나는 할 말이 없어. 근데 자는 장애가 있구나 이렇게 봐주면 결핍이구나 이렇게 봐주면 나도 편하잖아요. 그걸 내가 뜯어 고치려고 수련하려고 해봐. 이거 불가능하거든. 내가 안 해봤겠어요? 내가 성질 안 내고 신경질 안 내고 욕 안 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겠어. 근데 담배도 하루아침에 끊는 사람이라니까. 오랫동안 내가 노름하고 뭐 바둑 두고 이럴 때 맨날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피웠어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내가 담배를 끊었잖아. 언제더라? 내 1990
1994년에 우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1996년에 내가 담배가 떠나갔어. 사실은 내가 끊은 게 아니죠. 담배가 떠나갔어. 사실은 내가 끊은 게 아니고. 근데 남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보통 인간이 아니지. 담배를 하루아침에 끊을 정도면 나름 의지 있다니까. 공장 다니면서 금융고시 했잖아. 어쨌든 나름 의지력 강한 편이라니까. 근데 나를 모르는 우리 형이나 우리 엄마는 맨날 내보고 있잖아. 뭐 의지가 박약하다는 등, 뭐 노력을 안 한다는 등, 뭐 비난하더라. 볼까 보고 날개 못 난다는 거 막 손가락질하고 이거하고 비슷하지. 내가 뭐 못 나고 싶어서 못 나나? 날개가 없어서 못 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잘 모른다니까. 근데 내처럼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 내처럼 그 진부한 말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하듯이, 내처럼 자기도 자기 속에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이런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심정을 알죠. 그죠? 이 장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혼자 그 음식 얻으러 못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팔다리 없는 그 사람은 얼마나 답답해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죠? 그 답답한 심정을 알지. 호라비가 뭐 과부 심정을 안다든가 이런 것처럼. 이건 경험해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큐 가든 같은 것이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하지만, 저는 이제 제 강의를 듣던 그 아이 중에 월서초등학교 나온 민관이라는 애가 있어. 지금은 군대가 있나? 이 민관이라는 애는 어릴 때부터 머리에 원형 탈모가 있어. 그 얘는 항상 그게 막 그 깊은 열등감. 그래, 이 엄마는 이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공동묘가 있잖아. 공동묘가 선구적 멤버라. 공동묘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하고, 내 운동권 후배들이 공동묘가 협동조합 만들고 이랬다니까. 대구의 공동묘가 협동조합 역사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 엄마는 공동묘가 할 정도로 유식한 엄마가 아니라, 계명전문대학 뭐 사진관과 나와가지고 뭐 엄격결에 들어간 거, 엄격결에. 그래, 거기서 개고생하고 있잖아요. 공동묘 엄마들끼리 회의하고 맨날 토론하고 품앗이하고 막 거기서 대화명 쓰고 이러거든. 실명 안 쓰고, 나이고 나발이고 없어. 맨날 회의하고 막 거기서 그 초창기 공동묘가에서 큰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 성추행 사건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여자 쪽 엄마들이 남자 쪽 엄마들 다 제명했잖아. 그리고 6가지인가 다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하던 차에 제 강의를 어디서 어린 스님이 듣게 됐죠. 목이님하고 동기랑 강의를 들은 동기인데, 이 엄마에게 큰 아들이 있었는데 그 민관이라고. 얘는 항상 이제 엄마 아빠가 물론 이제 뭐 최선을 다했겠지만 우리가 그 아이를 살리는 그 마음을 잘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스트레스가 있어. 또 말을 좀 더듬어. 원형 탈모 있는 데다 말 더듬어. 그는 공부도 안 되고 모든 면에서 뒤떨어져가지고 월서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꼴찌하고, 뭐 월서중학교 90몇 % 해가지고 대구에서 제일 공부 못하는 애들 가는 조혈공고 갔잖아요. 한때 얘 월성 내면 지도 모르는 스트레스 때문에 아파트 우편함에 불을 질렀잖아. 그래서 CCTV 추적해가 범인 잡혀가지고요, 엄마하고 맨날 다섯경찰서 조사받고 이랬다니까. 자기도 모르는 스트레스. 그래가지고 이 엄마 아빠는 최선을 다한다고요. 그 원형 탐모를 가려주는 부분 가발 이거 뭐 해주기도 하고 온 생쇼를 다 했어. 그런데도 늘 깃털 없는 기러기 보루카처럼, 그죠? 항상 열등감, 깊은 열등감, 그리고 스트레스 뭐 이런 게 있었죠. 애는 너무 착하고 이런데, 이런 아이들이 살 사회가 필요하다니까, 큐가든처럼. 근데 내가 기적이 일어났잖아. 이 엄마가 모기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모기님보다 6개월 먼저 내 강의를 듣고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큐가든 같은 제가 다니는 교회에 왔어요. 이 엄마가. 이 엄마 성당 다니거든. 성당을 30몇 년 다녔다. 진정도 그렇고. 그래서 웬만하면 못 오겠지. 그것도 우리가 뭐 큰 교회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집에서 친정에서도 막 네 이상한 데 꼬시 켰다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잖아. 막 친정 엄마랑
친정 언니랑 막 난리를 치고, 남편도 있잖아요. 하루는 내를 부르더라고. 남편이 걔들 사진과 동기거든. 그 사진관을 했어. 요즘은 사진관이 다 망했지만 옛날에 사진관 할 때 나를 불렀어. 그런데 가가지고요, 그 남편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은 거지. 호출당해 갔으니까. 그 아빠도 성질은 급한데 말은 잘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이 아빠가요, 볼펜 있잖아, 볼펜으로 신문에 막 찍으면서 있잖아. 다시는 우리 와이프 만나지 마라 하면서 막.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도 아무도 못 만나게 하라고 막. 하여튼 막 얼마나 혼난지 몰라. 그래서 내가 싹싹 빌고, 제가 강의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막, 제가 그런 취지로 말한 게 아닌데 하면서 막 이랬다. 지금 그 남편 맨날 교회 오잖아. 그리고 두 아들 교회 왔어요. 민관이가 뭐라 하는 줄 알아? 군대 가기 전에 하루는 교회에서 끝나고 자기 집에 태워달래. 요 AK 살았잖아. 지금은 저 택폴 사는데 AK까지 내가 태워주러 갔다니까. 교회에서 한 30분 차 태워오면서 얘가 내 옆자리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민관이가 하는 말이, 삼촌 저는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1시간 동안 계속 자기가 왜 행복한지를 이야기하는 거라. 자기 또래 형들 누구 형인데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고요, 나를 잘 도와주고요, 안내해주고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와, 저는 이런 아이들 보면서 내가 보람을 느낀다니까. 가끔씩 보루카 같은 아이들이 있거든. 다 보룩하지만 지가 보룩한 줄 모르는 애들이 있어. 보통은 몰라. 여러분들도 지가 보룩한 줄 모를 거라 아마. 근데 가끔씩 생각날 때가 오겠지. 아, 나도 보룩하구나 하면서. 이 보룩아들이 살아야 할 사회가 있어. 큐가든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물려주고 이래야죠. 혼자 잘 키우려고 하면 안 돼. 그게 쉽지도 않고 불가능하고. 저도 혼자서는 여기서 이렇게 함께 못 산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나는 이빨밖에 살아있는 게 없어. 옛날에 우리 형이 켰다니까 니는 조디만 살았다 하면서 내한테 저주할 때마다 우리 형이 한 말이 그거라. 내가 말을 잘했거든 옛날부터. 우리 초등학교 때는 우리 형이 우리 삼형제 모아놓고 동결의를 했다니까. 자기는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고, 동생은 막내는 장사를 해서 사업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니는 법대 가서 국회의원을 하라 하면서 니는 입이 살았으니까. 저는 그래서 마음을 표현하는 건 정말 누구보다 잘해요. 나중에 보니까 내게 그런 재능이 있더라니까. 제 스승을 만나서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사람은 그것을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했죠. 저는 그걸 이제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마음이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제 스승을 만나서 제게 없는 마음을 가진 분을 만나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받았잖아. 이걸 생명이라고 하죠. 사람을 살리는 어떤 힘. 그러고 나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이상하게 나는, 그죠?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표현해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가치 있는 거라. 야,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라니까. 우리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 이 인생을 통해서 누가 살아난다면, 절망에 빠진 사람이 희망을 얻는다면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그게 특히 우리 아이들이라면, 우리 아이들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에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가 다 도와주고 싶지만 결정적 순간에 가면 우리도 도와주지 못한 어떤 일들이 생겨요. 그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우리가 막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저는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많은 아이들 그렇지만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 연구소 오던 애 중에 우리가 현정이 갔나? 현정씨라고 저 신천센터 하는 현정씨, 우리 대화명 뭐고? 개똥이네 님이 저기 월배에 가면 무슨 도서관? 세법도서관 있죠. 세법도서관이 이제 대구에서 민관도서관으로는 거의 선구적인 역할을 한 도서관인데, 제 경대 영문과 84학번 신남이라는 분이 만든 거죠. 근데 경대 운동권 후배라.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상하게 도서관 운동으로 실실 가더라. 그래 우리는 참 안타깝게 생각했지. 혁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서관 운동을 하다니까. 근데 계속 저 길로 가가 대구에서 도서관 운동의 대표 주자가 됐잖아요.
우리 개똥이네님이 월배 사니까 요 어디 살지 힐스 사니까 늘 그 세법도서관 가서 책 읽고 이랬지. 쓰다가 그 세법도서관에 읽은 어린 출판사에서 어느 잡지 개똥이네라는 잡지를 읽다가 어린이 서점 기사를 본 거라. 그래가지고 호시어치 어린이 서점 찾아왔잖아. 찾아와서 제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그때 제가 어린이 서점에서 잠순의 영어공부법 강의를 하고 있었거든. 잠순의 영어공부법 강의를 하는데 우리 개똥이님은 너무 마음이 가난하니까 개똥이님 이제 큰 딸이 있는데 지금 중학교 2학년 딸이 있는데 얘가 어릴 때 뭘 알았지? 뇌염을 알았나? 뇌염을 알았거든. 경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중리산이 했거든. 그래서 그때 막 살려만 주십시오 하고 막 이랬대. 그게 이제 우리 개똥이님에게는 가장 그냥 그 날개 꺾인 보르카처럼 큰딸이 너무 걱정이 되고 이랬지. 그 후유증 때문에 얘는 지금도 그죠? 다른 아이들하고 관계를 잘 못해. 굉장히 어렵죠. 연구소 와서 맨날 싸우고 이랬다니까. 엄마들끼리는 친한데 애들끼리 싸우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 결핍 때문에 잠순의 영어공부법 강의를 하는데 잠순의 영어공부 강의를 하나도 안 듣고 중간중간 내가 하는 헛소리만 듣더라. 생명은 잘한다 개사코 뭐 기다리면 된다 하고 뭐 이런 이야기만 들었어. 너무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저를 신뢰해서 관계가 생기기 시작했죠. 처음에 삐지기도 하고 막 있잖아요. 지랄하더라고. 고비가 많았어. 내가 좀 까칠하고 거칠고 이러니까 하루는 밥 먹다가 내가 고함을 확 지르니까 어떤 엄마가 자꾸 넘어가지고 누구 데리고 오겠다 해가지고 내가 막 고함을 확 질렀더니 옆에서 밥 먹던 우리 개똥이는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 안 보이고 막 이랬어. 근데 그런 그 고비를 다 넘어가지고요. 지금 이 중학교 경제를 경민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아? 근데 진짜 골 때린다. 야는 성인 합창단 들어가가지고 있잖아. 막 노래하고 막 완전히 내보다 더 깊이 교회를 누리고 있다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 내 자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한 아이가 학교 가면 여전히 관계가 안 돼.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근데 자기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다른 기러기들을 만난 거지. 보르카가 큐가든에서 그죠? 다른 기러기들을 만난 것처럼. 그 얘는요 노는 애들이 전부 대학생이라.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가 대학생들 친구처럼 따라다니고 있잖아. 그 대학생들도 경민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늘 같이 다니고. 경민이 아빠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경민이를 매일 가창까지 태워주잖아. 경민이 중학생인데 시간만 나면 교회 간다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가거든. 일요일날. 근데 중학교 2학년짜리 야는요 수요일도 가고 심심하면 몰라. 공부는 언제 하나 몰라. 근데 하여튼 너무 해가 저보다 훨씬 밝아. 저는 요즘 밤늦게까지 게임하느라 얼굴이 좀 어두워. 잠도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너무 신기하다니까. 그래서 경민이를 볼 때마다 저는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날개가 없는 것처럼. 원치 않지만 어떤 이유로 우리가 어린 시절 상처를 받고 뭐 이런저런 성장 과정을 거쳐서 내가 원치 않는 결핍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복이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고 싶었죠. 근데 그게 복이 아니고 내가 부족한 것이 복이 돼가지고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필요로 하고 함께 살게 되고 이렇죠. 이게 복이야. 행복은요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관계하지 않으면 행복도 없어. 어디 가면 있다 한다 자꾸. 이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뭐 죽고 나서 어디 가면 거기에 뭐가 있대. 미안해요. 저는 교회 다니지만 이 교회에서 치는 사기에 속으면 안 돼. 물론 불교에도 뭐 이상한 데가 있다 하고 육도윤회를 한다 하고 그건 지금 잘 살라는 이야기지. 육도라고 하죠. 불교에서 육도를 윤회한데 몇 억급을 거쳐서 제일 싸구려 수준 낮은 삶 지옥부터 지옥, 축생, 아수라 또 하나 뭐더라? 제일 좋은 게 천상도, 천상, 그 다음에 인간도, 인간에서 이게 레벨 세 번째가 뭐지? 축생, 아수라, 지옥,
악이 그래. 자, 다시 밑에 제일 레벨 낮은 거 지옥. 그 다음에 아수라인가? 아수라, 악귀, 축생, 사람, 천상, 이렇게 6개 세계가 있어. 불교에서 육도를 윤회한대. 그러니까 살아서 방생하고 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뭐 덕을 쌓고 이러면 내세에도 어떻게 한다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하고 뭐 재수 없으면 축생으로 개로 태어나고 막 이런다잖아.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옛 이야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 인간들에게,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지금 잘 살라고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 살면 당장 지옥이라니까. 내가 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정말 보기 싫은 년 만나면 엘리베이터 아니 지옥이야. 침도 못 넘기잖아. 표정 관리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경우는 좀 있죠. 아수라는 뭐예요? 막 아수라장 알지? 아수라장. 막 서로 뭐 이전투 가면서 부부싸움할 때 아수라장이지 뭐 그게.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고 막 쥐 뜯고 막 이럴 때 그게 아수라장이라니까. 때로는 짐승처럼 살기도 하고 먹고 사는 일에 그저 급급해가지고 막 그래? 돈 몇 푼에 막 목숨 걸고 이런 게 축생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 6개 세계를 경험하고 있어. 육도를 지금 윤회하고 있다니까. 죽고 나서 몇 억 후에 간다 뭐 이렇게 뭐 종교적으로 말하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요. 아침에는 아수라장이었다가 애 학교 보내려고 깨우고 밥 먹이고 뭐 고함 지르고 할 때는 아수라장이지. 여기서 강의 들을 때는 천상이었다가 응? 돌아가서는 또 애한테 사랑한다 하고 이럴 때는 뭐 저 인간답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루에도 그런 여러 가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살아야 돼. 나중에 죽고 나서 뭐 가는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면 거기서 행복이 발생해.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아이들한테 그죠? 엄마 무릎에 눕혀놓고 따뜻한 그림책 읽어주면서 우리 딸 사랑해 하고 이럴 때 거기서 행복이 발생하죠. 이상한 일이라는 거. 남편 퇴근하고 왔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이 더운 날 고생했어요 하면서 냉커피라도 한 잔 태워주면서 수고했어요 사랑해요 해보라니까. 그러면 남편이 거기서 행복이 막 펑펑펑 발생. 그게 안 되지. 이건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자기 오름이 처리돼야 돼요. 내가 옳잖아. 니만 돈 버나? 나도 집에서 살림한다고 고생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니는 겨우 그것밖에 못 벌어오나? 뭐 이런 거. 이래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이 거기서 발생하지 않지. 그래서 내 생각과 관념이 이 처리돼야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날개 없는 보르카가 장애지만 사실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다 부족과 결핍이 있다. 이 부족과 결핍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다. 그게 복이다. 부족이 복이다. 역설적으로. 나는 부족하지 않은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부족하지 않아서 너무 잘 나가면 지 혼자 외로워진다니까. 높은 스타덤에 올라봐. 공허가 훨씬 커. 연예인들 그래서 마약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누군지 알면 이렇게 공중에 붕 뜨지 않는다니까. 주제 파악을 딱 하고 나면. 이거 우리 교회 전문 용어로 주제 파악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누군지 알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자리에 딱 기초해 있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흙에 불과해요. 씨가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출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게 흙의 운명이라.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마음이 내게 뿌려져야 내게서 좋은 마음이 비로소 표현돼 열매 맺는 거죠. 근데 내가 막 혼자 막 어떻게 막 자기 땅을 갈아엎어 가지고 좋은 마음 내려고 하니까 이게 돼? 엄마들이 좋은 엄마 되겠다고 노력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지 혼자 땅 갈고 있어. 흙이 땅 갈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아니고요. 좋은 농부를 만나야 돼. 좋은 씨를 가진 농부를 만나면 좋은 씨가 뿌려지잖아 내게. 그러면 내게서 좋은 열매가 저절로 맺혀. 노력 안 해도 돼. 흙의 구조가 그렇죠. 좋은 씨가 뿌려지면 좋은 걸 내.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계속 들어봐요. 내게서 좋은 말이 나온다니까. 이거 하는 데는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니까. 그래서 돌아가시거든 집에 가시거든 우리 아이들이 부족해 보이잖아요. 부족한 것이 복이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아이고 이 부족한 걸 우약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고 이 사회성이 길러지는 거라. 제가 우리 연구소 아이들 사는 걸 봐도 그렇고요. 아이들마다 다 달라. 근데 고유의 장점이 있다. 고유의 결핍도 있고. 그죠? 결핍 때문에 함께 살게 되고, 장점 때문에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고, 이런 거죠. 함께 사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여행도요, 혼자 다녀봐. 가족 단위로 다녀봐. 맨날 싸우지. 저도 어릴 때 우리 애들이고 우리 와이프하고 체험학습 많이 다녔거든.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어. 갈 때마다 싸워. 요즘 며칠 전에도 우리 애가 가더라. 아빠 성격을 내가 물려받아가지고 가면서 아빠가 옛날에 우리 여행 다닐 때 맨날 지도 보고 막 줄 끊고 막 코스 막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막 착착착착 그렇게 움직였잖아 하면서, 나도 그런 강박이 있다 하면서 지금 지도 뭐 지금 로스쿨 준비하려 하니까 막 착착착착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면 불안하고 막 그렇거든. 근데요, 내가 나중에 제 강의를 들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게 됐다. 어떻게 했어요? 재미가 훨씬 풍성해지지. 처음에는 우리 가족끼리 다녔어. 명희 초등 5학년 때까지는. 그러다가 제 강의 들은 많은 엄마들 가족들과 함께 다니게 됐잖아. 모기님도 처음 와가지고요, 저하고 강릉 여행을 갔다. 내 가족이. 모기님 남편 그때 처음 봤어. 모기님 가족 겸이하고 그때 내 가족이 같이 정동진 강릉 추궁기 박물관, 그때 추궁기 박물관 가서 그 유명한 일디보에 음악을 들었잖아. 일디보 알지? 남성 사중창. 그 카드만 이 아줌마들 전부 일디보 음반 사고 CD 사고 이렇게 하더라. 그 강릉 추궁기 박물관에서 우리가 처음 들었거든. 그때 그 충격이었지. 그리고 그때 내 가족이 갔으니까 남자 4명 여자 4명이잖아 공기대회가 내가 1등 했잖아. 결승에서 모기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겼잖아. 그때 내 40대였거든 지금 이제 내가 늙어가지고 연구소에서 공기대회 하면 모기님한테 져. 여행을 다녀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같이 다니면 훨씬 재밌고 풍성해. 물론 아무나가 아니고 신뢰할 만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 정말 재밌다니까. 여름 캠프 한번 봐봐.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니까. 그죠? 가족끼리 다니면 그 나름대로의 뭐 알콩달콩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도 있고요. 너무 만만하고 편하다 보니까 싸움도 많이 하고 그렇거든. 근데 함께 다니면 내가 제한을 받아. 같이 여행 다니는 다른 가족들이 있으니까 내 성질대로 못하잖아. 그러면서 절제하는 법도 배우고요. 훨씬 재밌기도 하고 풍성하고, 아이들은 더 살판나고, 아이들은 같이 놀 애들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 연구소 애들 봐요. 무슨 공원 같다니까. 여기 8시 9시까지 이 동네 아파트를 돌아다니다가요 막 맨날 CCTV에 조사당하고 있잖아. 자전거 누가 훔쳐갔대. 보니까 우리 연구소 애들이야. 애들한테 물어보면 저거는 뭐 그냥 주인 없길래 들고 왔대. 절도지 절도. 그 자전거 잃어버린 부모가 막 CCTV 다 조사해가지고 막 익숙한 AK 사는 꼬마를 하나 추적했더니 우리 연구소에야. 걔를 체포해가지고 자백을 받았더니 전부 우리 연구소 일당들이야. 이렇게 함께 크는 거라니까. 옛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어린이교회 교사를 했거든. 5학년 담임을 했어. 내가 담임하던 5학년들이 시내 중앙지하상가 나가가지고요, 그때 유명한 게임 CD를 절도했잖아. 초등학교 5학년짜리 5명이.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 그 애 중에 아빠가 판사도 있었다니까. 이영환 판사라고 왜 여름 캠프 와서 강의하던 그 판사 아들도 그때 절도하고 이랬어. 그때 뭐 부모들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근데 그마다 다 잘 자라고 지금 다 변호사 의사도 있다니까. 그때 절도했던 이영환 판사의 장남은 지금 변호사도 있잖아. 경북대학교 로스쿨 나와가지고. 그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어릴 때 뭐 있잖아요. 뭐 돈 훔치고 이러죠. 엄마 지갑 뒤지고 이러죠. 다 그래야 크는 거라. 그 걱정 안 해도 돼. 물론 그걸 방치하고 뭐 그러면 문제지만 우리가 늘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 지켜보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 인간으로 잘 자란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혼자 키울 생각하지 말고요. 보르카에게 큐가든이 그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공간, 그런 사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아이들한테 좀 표현하고, 부족해도 괜찮다 이렇게.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사회적 인간이 되어간다. 참 고마운 일이죠.
알았다. 계속해서 거닐면서 빨리 마치라고. 마치겠습니다.